안녕하세요. 최근에 저와 제 아들은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특히 제 아들은 그 일을 겪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정신을 놓고 살았을 정도였죠.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그랬는지 살면서 사람이 무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네요. 모두들 제 사연 궁금해 하실 테니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15살, 그리고 딸이 12살이 되던 해에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이후 저는 공장에 다니면서 자식들을 혼자 키워냈죠. 그래도 자식들이 순한 것인지 아니면 집안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티를 내지 않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반항 한 번 없이 자라줘서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 아이들은 해외 기업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딸은 승무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게다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은 좋은 짝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조금 반대했었죠. 어머,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조만간 집에 데리고 와도 돼. 인사시키고 결혼 날짜 잡아 준비하려고 결혼을 하겠다고. 언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결혼을 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아직 30살도 안 됐잖아. 요즘은 30 중반이나 되어야 결혼한다더라. 아직 어리다면 어린아이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결혼 가능하잖아. 그리고 나 얼마 전에 예비처가 집에 인사 다녀왔고 허락도 받았어. 아이,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그러지 말고 좋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우재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금 네 나이도 생각해야지. 요즘 세상에 결혼을 일찍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게다가 너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결혼 소리를 하니? 엄마, 결혼한다고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도 아니고 취직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여자 만나 가정 꾸리고 살겠다는데 왜 그래? 오히려 20대에 결혼해서 일찍 자리 잡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주면 안 될까?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 저는 부모로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들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20대 중후반의 나이인데 원한다면 부모 허락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결혼 전에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회사에서도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에 느끼는 것이라고요. 하던데 저는 아들이 20대에 결혼해서 가정을 책임진다고 고생만 할 것을 생각하면 허락하고 싶지 않았죠. 게다가 당시 저희 아들은 취직을 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취직은 했지만 초봉을 받고 있어 월급이 적은 편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젊을 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30대 중반이 되어서 결혼을 했으면 했죠. 하지만 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도 무작정 며느리를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시켰어요. 이름이 승희라고 했죠.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는 두 사람 결혼 반대하고 싶네요. 물론 승리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나는 내 아들이 일찍 결혼해서 고생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예. 어머니가 반대하신 하나님 이야기는 미리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재 씨가 인사는 본인이 설득한 후에 하자고 했는데 제가 직접 설득하겠다고 우겼어요. 어머니 마음은 100번 1000번 이해하지만 저희 두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두 사람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라고 하는데 굳이 일찍 결혼해서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승희 양도 지금 어리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취직하고 하는 건 어떨까요?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해? 승희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취직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결혼해서 고생은 좀 하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승희 좀 좋게 생각해줘요. 결혼하지 말래. 나중에 승희 양 취직도 하고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도 마음 변하지 않으면 결혼하라고.
아들, 결혼은 현실이야. 지금은 모든 게 예쁘고 봄날만 이어질 것처럼 보여도 결혼하면 안 좋은 것들도 보이게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여유 두고 고민해보자.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이미 승희랑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어. 내가 부모 허락받아야 결혼할 수 있는 날도 아니고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면 나는 그냥 허락 없이 혼인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결혼 허락해줘요. 사실 저는 아들이 무작정 며느리를 집에 데려와 인사를 시키니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두 사람은 결혼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답니다. 조금도 없어 보이더군요. 게다가 아들은 끝까지 반대를 하면 허락 없이 혼인신고를 하겠다. 겁까지 주는데 한숨만 나왔어요. 저는 일단 고민을 해보겠다며 두 사람을 집에서 내보냈고 아들과는 한동안 말을 적지 않았죠. 물론 아들은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선물 공지를 하고 방에 들어와 며느리의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이 서운하기도 하고 결혼을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죠. 사실 어떤 분들은 20대 중후반이면 결혼시킬 수도 있지 굳이 반대를 왜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 가정을 책임져 왔기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아닌데다가 어리기까지요. 하니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더니 저는 결국 2주일 만에 두 사람을 허락하게 되었죠. 우재야, 승희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물론 살면서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고 많이 힘들 수도 있다. 그래도 너희 두 사람 결혼해서 잘 살 자신 있니? 엄마, 나는 이미 승희랑 결혼해서 살기로 마음먹었어. 그리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곳 나도 너무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 두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서로 힘을 합치면 힘든 일도 잘 이겨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어머니, 저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고 허락해 주시면 서로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래, 모니들 둘이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허락해줘야지. 뭐 어쩌겠니? 대신 약속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결혼하려면 상견례를 해야 하니까 사돈이랑 상의해서 날짜를 알려주고 저의 허락에 아들과 며느리는 뛰듯이 기뻤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상견례 날짜를 잡아왔고 저는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3억이라는 큰 돈을 빚내서 아들 내외에게 신혼집을 사주게 되었어요. 물론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은 이런저를 뛰어 말렸죠. 아요,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빚까지 내서 3억짜리 신혼집을 해줘. 나는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괜히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아들 신혼집은 엄마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남자들처럼 몇십억짜리 비싼 아파트는 못 해줘도 3억짜리 아파트 정도는 엄마가 해줄 수 있어. 내가 집안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3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받아 필요하면 내가 빚을 내서 하든지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으로 전셋집 얻어서 들어가면 되니까 따로 안 해줘도 돼요. 아들,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똑같이 해질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엄마가 해주는 아파트 받아줘. 아들은 제가 부담이 될까봐 끝까지 신혼집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결혼하는 것인데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결국 3억을 빌려서 아파트를 매매해줬죠. 그러자 결국 아들 내미는 거부하지 못하고 신혼집을 받아주었어요. 물론 저도 경제적으로 부담은 되었죠. 3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지금보다 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이것저것 싸주지 못하고 심지어 그 흔한 학원 하나 못 보내줘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이 결혼을 할 때만큼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결혼을 한 후 제가 사준 신혼집에 들어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결혼을 하면서 전셋집에 살 줄 알았더니 매매로 들어가게 되니까 뛸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신혼집에서 거리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주말에는 제 집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했죠. 어머니, 저 지금 앞에 와 있는데 혹시 집에 안 계세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안이 조용한 것 같아서요. 어머, 승희야. 너 저번 주에도 다녀가더니 이번 주에도 온 거야?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된다니까? 엄마, 지금 잠깐 시장에 와 있어서 들어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 1시간 정도 걸리신다고 하셨으니까 저 주변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있을게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되니까 급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천천히 일 다 보고 오세요. 아유, 뭘 또. 카페에 가서 돈을 써? 그냥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어. 안에 커피도 다 있으니까 마시고 싶으면 다 먹고. 며느리는 이렇게 예고도 없이 종종 찾아오곤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했었죠. 하지만 워낙 자주 찾아오고 저를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워낙 며느리가 불침성도 좋고 싹싹하다 보니 예뻐 보이더라. 구요. 게다가 며느리는 저와 단순히 고부관계로 지내기보다는 엄마와 딸처럼 가까이 지냈으면 했죠. 올 거면 미리 전화 좀 해주지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며느리도 손님인데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맛있는 것도 해놓고 할 텐데. 어머니, 며느리가 왜 손님이에요? 이제 저도 이씨 집안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날로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냥 고부관계 말고 모녀관계를 지내면 안 돼요? 아유, 나도 승인이 말처럼 고부관계가 아니라 모녀관계를 지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니? 우리 앞으로 오랫동안 볼 테니까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조금씩 노력해보자. 네, 어머니. 아참, 더덕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더덕구이 좀 가지고 왔는데 맛 좀 보실래요? 사실 어제 더덕 농사를 짓는 아는 분이 더덕을 왕창 보내주셨거든요. 어우, 승희, 내가 더 돕고 일도 할 줄 알아? 더덕구이는 은근히 손 많이 가는 음식인데 어디 한번 맛이나 보자. 사실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아는 언니가 더덕구이 만드는 것 도와줬어요. 며느리는 제 집에 찾아올 때마다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두 아저씨 가지고 왔어요. 저는 며느리가 제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훤히 보였죠. 그래서 저도 고부간에 잘 지내고 싶어서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반찬도 주기적으로 만들어서 손에 들려보내고 주말에 며느리가 오면 같이 손잡고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다니기도 했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정말로 엄마와 딸처럼 지내고 싶어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육일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새카만 속셈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제 집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찾아왔죠. 사실 저는 며느리가 결혼 후 한두 달만 시댁에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며느리는 줄기차게 제 집을 왔다 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혼집에 초대를 할 생각은 하지 않았죠. 원래 결혼 초에는 지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따로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집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진행할 마음이 없는 것인지 전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답답함에 먼저 조심스럽게 집들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저승이야, 니들 결혼한 지 벌써 4개월이 다 지났는데 집에는 언제쯤 초대할 생각이니? 친척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식구들은 신혼집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집들이요. 아, 그게 사실은 우재 씨가 해외 기업을 다니고 출장이 워낙 많다 보니 날짜를 잡기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아직 지인들도 초대를 못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우재가 365일 해외에 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날짜 잡아서 식사라도 한번 해야지. 나는 니들 결혼시키고 나서 4개월이 넘도록 신혼집에 가보지 못해서 어떻게 사는지 엄청 궁금한데 조만간 집들이 해야죠. 의자 씨가 미국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니까 돌아오는 날에 맞춰서 날짜 한번 잡아올게요. 며느리는 저의 이야기에 굉장히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러나 제가 자꾸 신혼집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결국 날짜 한번 잡아보겠다고 하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며느리는 아들이 한국에 돌아왔음에도 집들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게다가 그날 집들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부터는 집에 찾아오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집들이를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피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며느리에게 서운하더라도 집들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 놓았으니까 알아서 날짜를 잡아 통보하겠거니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요. 당연히 저도 답답함에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집들이 언제 하는 거냐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며느리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재촉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주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며느리는 감감무소식이더군요. 이쯤 되니 저는 며느리가 집들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을 보면 아예 초대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성격이 급한 저는 또다시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집들이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죠. 잘 지내지? 별일은 없고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집 언제 구경시켜 줄 거니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봤다. 죄송해요, 어머니. 지난번에 날짜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우재 씨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해서요. 아니네, 바쁜 건 이해는 하지만 결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집들이 한 번을 안 해. 이번 달에는 꼭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라도 해야겠다. 네, 어머니. 그런데 지금 우재 씨가 미국 출장을 가 있어서 돌아오면 집들이 해도 될까요? 제가 이번에는 꼭 아가씨랑 같이 초대해 드릴게요. 아참, 우재, 이번에도 출장 갔다고 했지? 이번 출장은 며칠 일정이니 언제 한국에 돌아온다는 말이 없었어? 아, 일정이 변화가 없다면 아마 일주일 후에 올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럼 그때 집들이 할까요? 일주일 후어. 그래, 그날로 하자. 마침내가 일주일 후에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전에 만나고 저녁쯤에 너희 신혼집으로 바로 가면 되겠다는 얘기였다. 며느리는 결국 저의 재촉에 제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날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 사실은 며느리가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이 느껴져서 괜히 재촉했나 싶기도 했어. 하지만 저희 며느리는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혼집에 찾아가는 것을 싫어하더라고. 그동안 집들이 소식이 없어서 몇 번이나 찾아가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며느리는 그 핑계에 저 핑계대면서 거절을 했어. 그래서 저는 집들이 아니면 언제 그 집에 가보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집들이 날짜를 받았던 것이었어. 그렇게 저는 집들이 날짜가 정해지고 고장딸에게 소식을 알리게 되었어. 지우야, 내 오빠 집들이 날짜 잡혔다. 일주일 후 저녁에 내 오빠 집에 모여서 식사할 것 같은데 괜찮아. 일주일 후에? 아, 엄마 미안한데 나는 그날 안 될 것 같아. 하필이면 일주일 후에 해외 비행 스케줄이 있어서 그래. 아이 그럼 어쩌니? 승희한테 전화해서 나의 자리를 바꿔야 하나? 이미 날짜까지 잡아놓았는데 이제 와서 바꾸면 좀 그렇지. 난 괜찮으니까 엄마만 다녀와. 아 나야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가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너만 빼놓고 가기 미안해서 그렇지. 그냥 엄마가 승희한테 날짜 좀 바꾸자고 얘기해볼게. 아, 엄마 안 그래도 돼. 엄마 오바 결혼시켜놓고 집에 한 번도 못 가봤다고 서운했잖아. 약속 바꾸려다가 아예 취소되면 어쩌려고 그래? 난 괜찮으니까 그냥 엄마 혼자 다녀와.
저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식사 좀 하려고 했는데 날이 같이 못 간다고 하니 괜히 신경이 쓰였죠. 딸은 이때 아니면 언제 서울 구경해보겠냐고. 본인은 괜찮으니까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먼저 날짜를 이야기해주고 약속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 마음이 급하다 보니 딸의 스케줄은 신경도 쓰지 못하고 약속을 잡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딸 때문에 며느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취소하거나 바꿔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나 다른 본인 때문에 괜히 약속을 바꾸지 말라며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저는 예정대로 약속 날짜에 맞춰 집들이에 참석하게 되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약속 날짜가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아침 일찍 서울에 올라가 친구와 함께 차를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친구와 헤어지자마자 곧장 아들 신혼집으로 가게 되었죠. 어머니, 약속 시간 많이 남았는데 벌써 오신 거예요. 선은 예상치 못했기에 환영하고는 한반가움 같지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요. 콰이어러 너무 초조하게 느끼지 마세요. 모두가 잘못된 거는 아니니까요.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줄은 예상을 하지 못했나 봐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소파에 앉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기는 했지만 그래봤자 2~3시간 정도 이르게 간 것이니 요리 정도는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짝 살펴보니 음식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니 청소도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았죠. 솔직히 집안 꼴이 너무 엉망이어서 평소 제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엉망한 집안 상태를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저는 며느리 앞에서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두 사람 다 일하느라 바쁜 사람들이고 아직 약속 시간이 남아있어서 신경을 못 쓴 거겠지 하고 말았어요. 저승이야, 이제 슬슬 음식 준비할 생각이지. 혹시 내가 도와줄 건 없니?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우재 씨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 남아서 조금 있다가 천천히 준비하려고요. 음식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도 이봉이 일찍 갔으니까 지금부턴 하나씩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이참에 우리 우재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괜찮아요. 어머니는 손님이신데 편하게 앉아 계셔야죠. 제가 다 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어차피 커피는 안 드실 테니까 찬물이면 되죠.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며느리는 도와준다는 저의 말을 끝까지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물 한 잔을 내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른이 집에 놀러 왔는데 차도 아니고 찬물을 내오는 모습에 저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그러나 며느리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미숙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물을 주고 나서 혼자 정신없이 움직이더군요. 승희야, 음식 준비는 조금 있다가 한다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니? 어제 오려면 멀었는데 이리 와서 나랑 수다나 떨고 있자. 아, 예 어머니, 잠시만요. 잠시 해야 할 게 있어서 이것만 하고 금방 갈게요.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 것인지 한참 동안 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며느리가 일부러 저를 피하는 듯 했죠. 사실 저는 며느리가 너무 오지 않길래 대체 뭐 하고 있나 하고 살짝 부엌 쪽을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설거지해 놓은 그릇들을 서랍장 안에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길어야 3분이면 끝날 일을 한참 동안 넣었다 빼냈다 쓸데없는 행동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았죠.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제 옆에 찰싹 붙어서 싹싹하게 말을 걸어왔었는데 어느새 저와의 사이가 멀어져 있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답답함에 들어가서 빨리 나오라고 한 소리 하려다가 잔소리 해봤자 괜히 사이만 더 멀어지지 않을까 싶어 그냥 다시 소파로 돌아가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 흘렀을 때쯤 며느리가 세그머니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아들에게 연락이 왔다며 휴대폰을 보냈어요. 어머니,
우재 씨가 미팅이 길어져서 비행기를 놓쳐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다음 비행기표를 예매해서 경유지에 도착하기는 했는데 경유지에 남아있는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아무래도 내일이나 도착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아유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하필이죠. 왜 오늘 비행기를 놓쳤대요? 아니, 어쩔 수 없지 뭐. 못 오는 사람들은 빼놓고 우리 둘이 음식 만들어서 식사하자. 네, 어머니. 그러면 제가 장을 좀 보고 와서 식사 차려 드릴게요. 금방 다녀올 테니까.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계세요. 혼자 집에 계세요? 알집에 할 것도 없고 같이 가서 장을 보자. 나도 온 김에 너희들 좋아하는 반찬 좀 몇 개 해놓고 가야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녁 시간도 다 되었고 그냥 저 혼자 가서 빨리 장 보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금방 다녀올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같이 나가서 장을 보자고 하는데도 며느리는 한석호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급히 지갑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죠. 결국 저는 아들네외 신혼집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김에 신혼집이나 제대로 둘러봐야겠다 싶어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며 여기저기 둘러보게 되었죠. 그런데 안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부모로서 신경이 쓰였지만 아무리 아들네외 집이라고 해도 남의 살림을 건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무시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냥 무시하기에는 심각할 정도로 너무 지저분했죠. 제 성격상 발기될 것 없이 지저분한 모습을 보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고 결국 저는 대충이라도 치워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바닥에 어질러진 옷들을 대충 구석에 모아놓은 후 화장대를 치우려고 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가 며느리 스킨통을 엎지르는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스킨을 사용한 후에 뚜껑을 제대로 닫아 놓지 않은 듯 했죠. 제가 엎질른 식히는 서랍장 안쪽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당황스러움에 급히 휴지를 가지고 가서 보이는 대로 닦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킨이 흘러 들어간 서랍장 문을 열어 안에 있던 내용물들을 꺼낸 다음에 하나씩 닦아냈죠. 그러던 중 저는 며느리 다이어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다이어리는 제가 쏟은 스킨 때문에 젖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이어리를 살리려면 열어서 하나씩 대충이라도 닦아내야 했는데 하필이면 며느리 다이어리는 자물쇠가 있었어요. 달려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휴지로 닦아낼 수가 없으니 급한 대로 다이어리에 남아있는 물기라도 없애려고 미친 듯이 흔들어댔죠. 그런데 그때 다이어리를 흔들면서 조그마한 쪽지 하나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죠. 그래서 조심스레 쪽지를 열어보았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 너 나가고 없는 것 같길래 쪽지 적어서 다이어리에 꽂아놓고 간다네. 남편 오늘 저녁에 한국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단 집에서 나가주는데 나 없어도 계획은 제대로 실행하고 있어라. 일주일 후에 내 남편 미국에 다시 들어가면 집에 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대출 받을 수 있게 밑밥이라도 깔아놔. 그래야 빨리 돈 챙겨서 해외로 도망갈 거 아니야? 우리 얼른 한탕 땡겨서 편하게 좀 살아보자. 다행인지 불행인지 며느리의 다이어리에서 떨어진 이 쪽지는 중간에 끼어 있었는지 쏟아진 스킨에는 젖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쪽지 내용을 읽어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하고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며느리는 지금 현재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듯 했고 제 아들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그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오는 듯 했죠. 게다가 며느리는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만들어서 돈만 챙겨 해외로 도망갈 생각인 듯 했어요. 저는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꾸몄다는 것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마음 같아서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일은 머리채를 잡는 것만으로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심각해 보이는 상황에 저는 뒤에서 따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일단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으로 며느리 다이어리에 있던 쪽지 내용을 사진 찍어 두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스킨만 대충 닦아 놓은 후 서랍에 있던 물건들을 원래 자리에 넣어놓고 방에서 나왔죠. 그때쯤 며느리는 장을 다 봤는지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시장 하시죠? 아,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마트에 사람이 꽤 많아서 계산기나 리는데 좀 걸렸어요. 제가 빨리 식사 차려드릴게요. 괜찮아. 대체적으로 안 고프니까 천천히 해라. 그런데 승희야, 너 장을 봐온 거 맞니? 장바구니가 거의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알아서 장을 봐왔으니까 부엌에 계시지 마시고 소파에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식사 차리면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는 장을 보고 온 게 맞냐며 의심하는 저를 보더니 황급히 부엌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죠. 일단 저는 며느리의 등살에 못 이겨 부엌 밖으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엌에서 라면 냄새가 풍겨오는 거예요. 아, 저는 설마 시어머니를 모셔놓고 라면을 끓여주는 것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부엌 안에 들어갔죠.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상황을 보니 며느리는 장 보러 나가서 라면만 잔뜩 사온 듯 했어요. 그리고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신나게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짜증이 난 말투로 따져먹기 시작했어요. 아유, 승희야, 이게 무슨 상황이니? 식탁에는 온통 라면뿐이네. 설마 너 지금 나한테 라면 끓여주겠다고 그러는 거야? 약간 나가서 라면만 사온 거냐고. 어머니, 라면이 뭐 어떻다고 그러세요? 이것도 요리 중에 하나인데 맛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거 드세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초대해 놓고 라면을 대접하는 게 말이 되니? 집들이 한다고 불러놓고 라면을 대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최소한 요리를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아이 저는 자신이 없으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든가. 대체 이게 뭐니? 너 설마 내 아들한테도 매일 라면 먹이니? 어머니, 제가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배워야 하는데 매일 아르바이트 가서 바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의자 씨도 즐거운 요리보다는 라면을 더 좋아하는 거려. 게다가 집이 하도 작아서 음식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뭐라고? 지금 이 집이 작다는 거니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더 작은 집에서도 음식 잘 만들어 먹는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는 제가 요리 배워서 맛있는 걸로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라면 드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끝까지 제 앞에 라면을 내놓았어요. 그리고는 잔뜩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되찾게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 대해 따로 알아봐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속에서 열받아도 한번 눈 감아 준다는 식으로 며느리가 끓여준 라면을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리고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죠. 아,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우재씨, 내일 온다고 하는데 하루 주무시고 얼굴 보고 가세요. 아니야, 나는 잠자리를 바꾸면 잠을 잘 못 자서 막차를 놓치기 전에 먼저 갈게. 우재야, 내일 오면 전화하면 돼. 너도 얼른 뒤를 정리하고 쉬어. 나의 어머니가 그러면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그때는 더 맛있는 라면 끓여 드릴게요 라고 했어. 아까도 말했듯이 집이 좁아서 음식을 못해요. 집이 조금 더 크면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대접해 줄 텐데 아쉬워. 그래서 저는 아들의 신혼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곧장 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어떻게 며느리의 사생활을 파악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됐어.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 며느리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하려면 아들이 해외에 출장 간다는 타이밍을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았어. 그래서 다음 날 한국에 돌아온 아들과 통화를 해서 다시 언제 해외에 출장을 가는지 알아내게 됐어. 아들, 미국 출장 잘 다녀왔어요. 어제 얼굴 보고 오려고 했는데 못 봐서 아쉽네요. 나도 비행기를 놓칠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어제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승희가 이것저것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저것 많이 해줘서 먹고 왔어요. 그나저나 아들, 이제 미국 출장은 끝난 거야?
아니면 조만간 또 나가려나? 일주일 후에 다시 미국 나가야 해요. 그래도 이번에는 계약 때문에 가는 거라서 길게 갔다 오는 건 아니고 한 5일 정도 갔다 올 것 같아요. 이번에 갔다 오면 당분간은 한국에 있으니까 다녀와서 승희랑 집에 한번 갈게요. 저는 아들과 통화를 해서 일주일 후 다시 미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며느리 뒤를 졸졸 쫓아다니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차도 없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대중교통으로는 며느리 뒤를 쫓아다니기 힘들 것 같았고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있는 동네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죠. 저는 그날부터 친구 차를 타고 가서 며느리 집 앞 외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잠복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잠복을 하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며느리에게는 남자가 있는 게 맞더라고요. 아, 영미야, 저 사람 내 며느리 맞지? 지금 어떤 남자랑 같이 집에 들어가는데 내 며느리 맞네? 설마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바람에 피우냐. 저는 아들이 해외 출장에 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며느리 뒤를 쫓아다니면서 잠복을 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남겨둬야 할 것 같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죠. 며느리와 만나고 있는 듯한 남자는 제 아들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제가 빚내서 사준 신혼집을 자유롭게 오고 갔어요. 그 남자는 집에 한번 들어가면 나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두 사람이 들어간 시간과 나오는 시간에 모두 적어두었어요. 그러나 잠복을 해보니까 두 사람은 담배를 피울 때 빼고는 밖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집에만 있는 듯 했죠. 그런데 아들이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던 날 낮에는 두 사람이 함께 아파트를 나와 주변에 위치한 공원으로 이동을 했죠. 그 남자가 가방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아들이 오기 전에 밖으로 나온 듯 했어요.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친구에게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몰래 녹음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친구가 두 사람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나서 차로 돌아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두 사람 진짜 연인 맞아. 아무리 봐도 바람 피우는 사이 같지는 않은데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 말은 연인 같지가 않다는 말이야. 저는 친구의 말에 급하게 녹음본을 재생해 보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정말 친구의 말대로 아들의 신혼집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연인 사이 같지가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그 남자에게 오빠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목소리에 다정함이 전혀 묻어있지는 않았죠.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사회가 굉장히 안 좋은 듯 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떠한 목적만을 위해 억지로 함께하는 듯한 느낌의 대화가 오고 갔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몰라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녹음본과 사진, 그리고 쪽지까지 확보를 했으니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 공항에 나가서 기다렸죠.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며느리의 실체를 알리며 모아놓은 증거물들을 모두 보여주었어요. 대체 뭐야, 엄마 말은? 지금 승희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나 피우고 있다는 이야기야. 일단 상황은 그렇긴 한데, 아니, 녹음본을 들어봤을 때는 여운님 같은 느낌은 안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에 당연히 제 아들은 증거물들을 확인하고 나서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는 아들이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며느리와 한바탕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똑똑한 아이라서 그런지 바로 며느리에게 따져 물을 생각은 하지 않더라고요. 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도 될까?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따져 묻는다고 해도 승희 성격이 쉽게 안 털어놓을 거야. 그래서 내 눈으로 승희가 한 짓을 확인하고 현장 잡으려고. 현장을 어떻게 잡으려고? 그 남자 이미 낮에 가방까지 챙겨서 밖으로 나왔어. 오늘은 집에 안 들어올 텐데 내가 해외에 갈 때마다 그 남자가 신혼집에 들어와 살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면 다시 가방 챙겨서 신혼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너 비행기 타고 내렸다는 연락 안 했어? 그 연락했으면 내가 한국에 왔는지 알 거 아니야. 아, 그건 걱정 마세요. 승희가 알바할 때는 방해된다고 연락을 자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도착하면 연락만 남겨두려고 했는데 딱 엄마를 만난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저에게 본인의 계획을 설명한 후 저희 모자는 택시를 타고 신혼집 앞으로 찾아가 숨어 있으면서 고작 며느리에게 메신저로 일정이 길어져서 이틀 뒤에 입국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놓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집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설마 했는데 두 사람은 아들의 입국이 이틀 뒤로 미뤄졌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은 그 모습을 확인한 후 약 30분 뒤에 신혼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며느리와 그 남자는 눈이 커져서 어쩔까요? 줄을 몰라 했죠.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남자랑 신혼집에 함께 있는 거야? 똑바로 얘기 못해, 승희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니? 왜 집에 남자랑 같이 있어? 얼른 설명 좀 해봐라. 그게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오해하지 마, 이 사람. 그냥 친구야. 왜 주변에 일이 있었다가 잠시 집에 놀러 온 거라고. 며느리는 저희 모자가 현장을 잡았음에도 그냥 친구라고 하면서 끝까지 잡아댔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두 사람에게 노발대발 난리를 치면서 제가 보내준 증거물들을 내밀며 당장 설명해보라고 소리를 쳤죠. 그러자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연인 사회가 아니라 이복남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복 오빠라는 사람은 달가사돈의 이혼한 본처와 따로 살고 있는 상태이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거의 얼굴을 안 보고 살았다고 했죠. 그래서 결혼을 하며 굳이 이복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아들이랑 결혼을 하기 전에 이복 오빠라는 사람이 본인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큰 빚을 졌는데 바깥사돈에게 부탁을 해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돈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있다며 무사히 결혼을 하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면서 겁을 줬다고 했죠. 저는 어떻게 그런 겁이 통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죠. 아니, 너 말도 안 되는 그딴 말에 넘어가서 있던 짓을 했다고 변명을 하는 거냐네. 오빠가 무슨 의미에 있어서네 결혼을 막는다고 이런 못된 짓을 해. 사실은 하채가 20살 때 남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녀서 옥에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저는 며느리의 이야기에 두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도 옥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에 황당했던 것인지 말을 이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며느리가 제 아들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이유도 자기를 치려고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복 오빠라는 사람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본인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신에 결혼을 해서 제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돈을 나누고 도망가자는 제안을 했대요. 결국 며느리는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복 오빠가 하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보고 바라는 사람이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이다 보니 갈 곳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는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받은 후에 돈을 조금 더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제 아들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복 오빠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지냈다고 했어요. 저와 아들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기가 막혀 한동안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두 사람은 저희 모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용서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라. 내가 오늘 짐 싸서 조용히 나가고 앞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저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내일 날 박는 대로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소송은 물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단호하게 나서야 할 것이에요.
우리 아들은 화가 치밀었는지 두 사람을 집에서 내쫓았죠. 그리고는 이튿날에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변호사를 만나 문제를 논의했어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이혼 소송과 함께 이보고 바라바라는 사람의 신고도 했어요. 사실 며느리는 연애할 때부터 우리 아들에게 돈을 훔쳐간 적이 있어서 곧 바로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가족관계상 이혼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며느리가 도망갈까봐 많이 걱정했어요. 그러나 아마 운이 좋았던지 불운이었던지 우리 아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며느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친구에게 사기를 친 후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이 있었는지 관련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며느리는 옥에 갇히고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제 아들은 무사히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판결을 받자마자 이전 며느리를 사기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죠. 덕분에 제 아들은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아 위자료는 물론 빌려준 돈까지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당연히 신혼집은 제 아들이 가지고 오게 되었고 이혼 이후 곧바로 그 집을 팔아 제 빚을 갚아주었죠. 그리고 아들은 다시 제 집에 들어와 살고 있네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돈을 줍고 돈을 산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일이며 몹쓸 짓을 하며 아까운 청춘을 낭비하는 것인지 참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씁쓸하더라고요. 이전 며느리와 그의 이복 오빠가 옥에 들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그 안에서 반성도 하고 개과천선을 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웃지 못할 제 사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이 더워질 텐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